안녕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할 때에는 최저생계비가 얼마냐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소득 인정액을 제했을 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 인정액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양자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득 인정액을 그냥 단순히 소득 평가액이나 혹은 실제 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재산이 일정 부분 이상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할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 평가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재산을 크게 세 가지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재산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재산이고 또 하나는 승용차입니다. 이 각각의 재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흔히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방 한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이 거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규모의 행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트럭 같은 것을 승용차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요즘 이 농산물 가격이 특히 쌀 가격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떨어져 가고 있지만 농지의 가격은 매년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입은 몇 푼이 되지 않더라도 땅의 가격이 올라가지면 수급권자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된 이후에도 나중에 생계급여가 대폭 깎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승용차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수급자가 될 만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해 가지고 도대체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재산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있는 재산이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은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등등등등 우리가 흔히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재산입니다.
심지어 농촌에서 그 한우를 2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한우 한 마리당 뭐 예를 들면 4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이 집은 800만 원의 재산이 소유에서 재산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토지이거나 건물이거나 혹은 임차료이거나 일정한 가액이 되는 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임차료라고 볼 수 있는데, 임차료의 경우에는 우선 그 사람들의 전세 보증금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월세로 매달 30만 원씩 낸다든지 하는 것은 재산으로 보지 않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든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만 원을 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경우,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 혹은 농어촌에 사느냐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액이 대도시에서 살 경우에는 5,400만 원을 공제해주고, 농어촌에서 사는 경우에는 2,9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중소도시에서 사는 경우에는 3,4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도시에서 살 경우에는 5,400만 원, 농어촌에서 살 때에는 2,900만 원,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살 때에는 3,400만 원의 재산을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사는데 전세 5천만 원에 산다. 그러면 공제를 5,400만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 집은 평가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안양시에서 산다. 그러면 안양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중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이 이 집에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다가 4.17%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매달 이 집은 4%만 계산해도 6, 4, 24, 4, 1은 4 해서 64만 원 이상, 4.17%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 단지 5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집은 매달 64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수급자가 책정됐다 하더라도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남 보성에서 산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2,900만 원을 공제한 2,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4.17%를 곱으면 적어도 이 집은 80만 원 이상의 재산에서 소득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성에서 사는 사람이 혹은 장성군에서 사는 사람이 양양군에서 사는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전세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이런 농촌에서 사는 사람도 5천만 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농촌에서 아무리 땅값이 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평당 4만 원을 계산하면 4천만 원이 있는 것이 되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이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0.9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라고 공시지가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는
한 1,100만 원 남짓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0.8%로 나누어 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라고 공시지가가 얘기하면 이 집은 농촌에서 살 경우에는 1,2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지고 2000년에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할 때 공제한 금액이 대도시하고 중소도시는 그동안 집가의 상승 등을 고려해서 임대료의 상승 등을 고려해서 공제액을 대폭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농어촌은 단 한 푼도 올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가난하게 살아도 서울에 살거나 안양에 살거나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수급자를 책정할 때 비교적 우호적인 데 비해서 농어촌에서 살 경우에는 공제의 금액에서 대도시하고 대도시는 5,400만 원이고 농어촌은 2,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500만 원은 4.17%를 곱하면 4%만 계산해도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간주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자를 책정할 때 일반 재산의 그 산정 방식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반 재산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임대료 보증금에 해당되거나 혹은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개 토지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전세금 뭐 5천만 원에서 사실은 뭐 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땅에 1,000평이 있다. 그러면 이 1,000평에서는 농업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농업소득은 또 다시 농업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혹하게 일반 재산을 계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알아두어야 될 것이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은 다 금융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에 있는 돈은 그 성격에 따라서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고 부금이 있고 보험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금이 금융재산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암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무슨 각종 공제에 가입해 있거나 하는 것도 다 금융재산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경우 5,400만 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2,900만 원까지 공제해 주지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단지 30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도 급히 돈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3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아껴가지고 매달 예를 들어서 조금씩 아껴서 통장에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2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0만 원에다가 또 몇 퍼센트를 곱해주냐면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4.17%를 곱해주는 데 비해서 금융재산은 그것의 150%를 곱해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6.2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4.17%를 곱해주는 데 비해서 금융재산은 6.26%를 곱해주는데 이 집에 200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은 저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 300만 원을 공제하고 2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6.26%를 곱으면 6%만 계산해도 약 한 12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매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800만 원이 있었다, 예금이. 그러면 300만 원을 공제하고 500만 원이 있게 되고 여기에다가 6.26%를 곱으니까 6%만 곱해도 5, 6, 30 해서 30만 원의 수입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이 예금 이율이 매우 낮아가지고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즘 한 4% 계산하면 500만 원 곱하기 4 하면 5, 4, 20 해서 연 이자가 20만 원 정도 생기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사실상 월 생기는 이자는, 실제로 생기는 이자는 한 2만 원 남짓 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는 적어도 월 30만 원이 생겨서 연 36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자가 얼마나 발생됐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자로 책정할 때 매우 불리하고 또 이미 수급자로 책정된 이후에는 바로 이만큼의 금융재산을 곱하기 해서 재산의 소득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생계급여의 액수를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아마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현금이 있으면 일단 자기의 현금으로 살고 그 다음에 여의치 않으면 국가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수급자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축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 수급자가 되는 것에서 박탈되어서 수급자에서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수급자로 벗어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저축을 하면 손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저축을 하면 내가 손해고 다 써버리면 결국은 내가 이익이다 라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에서는 수급자가 예를 들면 특정의 적금을 붓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나 또 혹은 공익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나중에는 그 돈을 가지고 전세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금융재산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부당으로 수급자가 됐다라는 판정을 받거나 이미 수급자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았는데 환수 조치를 하는 경우 더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교통사고 등을 통해서 주된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해서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혹은 손해보험 회사에서 뭐 보상을 얼마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를 해줄 것인지, 언제 줄 것인지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툼이 생길 때에는 우선 재산과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1, 2년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험회사나 혹은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가지고 통장으로 예를 들면 사망 뭐 위로금이라든지 혹은 뭐 사망과 관련된 보험급여가 한 5천만 원 이렇게 턱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금융정보를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살펴보니까 어느 날 이 집에 5천만 원의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급을 받았더라. 그러면 예를 들면 현금이 들어온 날이 1월 1일이었는데 현금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날이 예를 들어서 6월 31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월부터 6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은 부당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전세 보증금일 때에는 공제액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5,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도시에서 산다고 보면 이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제 보험회사에서 사망과 관련해서 급여를 준 것은 현금이다 말이죠.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재산은 5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이 이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4,700만 원의 경우 여기에다가 6.26%를 곱하면 6%만 곱해도 6, 4, 24, 6, 7, 2, 42, 6, 4, 24 그래서 이 집은 매달 282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에 대한 현재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강하게 계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급자들의 상당수가 이제 통장 자체를 만드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통장에 수급급이 나오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융재산이 통장에 찍히기만 하면 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바로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생계급여 액수를 줄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급자라 하더라도 다소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전략을 해서 좀 이렇게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우리가 흔히 승용차 그러면 뭐 SM5라든지 혹은 뭐 르망이라든지 혹은 소나타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만을 승용차라고 분류하지 않고 트럭도 승용차, 승합차도 승용차,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승용차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그걸로 행상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용차는 바로 보험 가액의 차량 가격으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T코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T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행상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T코를 한 7년 정도 탔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자차 보험 들 때 차량 가격으로 예를 들면 85만 원을 쳐준다. 그러면 이 집은 매달 85만 원의 현금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8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2개월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국가는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차 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차가 있으면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도 논란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급자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는 것이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탄다든지 이러면 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수단으로서 특히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이 서울에 그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도시 외곽에서 사는 사람이 그 도심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끊임없이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이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는 승용차가 있거나 심지어 오토바이만 있어도 그건 승용차로 간주해서 오토바이가 만약에 보험 가격으로 65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 집은 매달 65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행상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에 그걸 가지고 행상을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차량을 통해서 매달 수입이 얼마 이상 날 것이라고 간주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고 가혹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재산이 있으면 국가에 손을 내밀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 한 번 수급자가 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이름에 자산 형성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이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한 번 수급자로 책정되면 거의 독거노인처럼 이런 분들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수급자로 계속 남게 되고 한부모 가족도 웬만하면 영원토록 수급자로 남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수급자가 되면 자산 형성을 할 기회를 국가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급자를 처음 책정할 때의 기준과 수급자를 매년 갱신할 때의 기준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수급자가 정말 자산 형성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아동 발달 계좌에다가 돈을 넣는 것은 재산으로 산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식과 같은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결국은 수급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은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끝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특히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공제제도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공제제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해 준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억 5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1억 5천만 원의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로 만약에 9천만 원을 담보로 빌렸다. 그리고 은행에 지금 갚아야 할 돈이 9천만 원이 남아져 있다. 그러면 이 집은 9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1억 5천만 원 중에서 그 사람의 실질 재산은 6천만 원으로 보는 것이고 6천만 원에서 대도시에 살 경우에는 5,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단독주택의 가격이 2억인데 1층에서 내가 살고 있고 2층을 독채로 해서 2층을 다 예를 들면 1억 3천만 원의 전세를 줬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보증 계약서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인정을 해서 2억에서 1억 2천만 원을 공제하고 8천만 원만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또 집을 살 때 새마을 금고에서 3천만 원을 대출을 했다. 그러면 대출한 금액 3천만 원 먼저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 공제해주면 이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억 원이지만 국가가 평가할 때에는 5천만 원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5천만 원에서 다시 대도시에서 살 경우에는 5,400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시의 많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끼고 이렇게 집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특히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세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억 5천만 원짜리의 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내가 정말 별다른 수입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30만 원의 수입을 받는다든지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집을 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급자가 책정이 안 되는 거죠. 또 수급자가 책정됐다 하더라도 매달 30만 원의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아주 확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반이 머리를 써서 전세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이 집은 부채가 8천만 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게 되고 결국은 전세는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임차료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집은 생계급여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수급자가 책정되기가 훨씬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한 1000평 정도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협에서조차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단지 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출도 못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소득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과잉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소득인정액이 얼마냐를 평가할 때 대개 소득을 얼마나 평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게 지역차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업의 토지가 대단히 좀 과대하게 평가가 되고, 공제역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5,4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농어촌에서 사는 사람은 2,9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에 있을 경우에는 0.9로 나누어서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100만 원으로 평가한다면, 농촌에서 사는 경우에는 0.8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는 과연 이 방식이 적정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턱없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걸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급자를 책정할 때와 매년 갱신할 때의 기준을 좀 탄력성 있게 해서, 저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수급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주로 재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몇 페이지죠? 93페이지에서부터 116페이지까지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수급자를 책정할 때의 기준과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를 책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엄격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훨씬 더 좀 이렇게 수급자에 비해서는 덜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된다라는 것이 너무 과대하게 현재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매년, 매월, 매 분기마다 이자율을 체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수급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